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입니다. 오늘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계 합계 출산율보다 1.53명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노동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총 부양비는 72년도에 119명으로 2.9배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기술의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과 공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이 인적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고숙련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IT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어떤 지식 기반의 고숙련 일자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중반 이후에 비수도권 지역의 어떤 그 주력 제조업 같은 것들이 쇠퇴가 되면서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직 일자리는 자동화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임금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가 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일자리 충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장 전략 자체가 기술 중심에서 인적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 people to jobs,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신기술 변화로 기업들이 사람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기업 자체가 옛날에는 그 지방에 있던 혁신성장 기업들이 지금 인재들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충격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23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 2023년도에 0.55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출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여기에 이제 인구 절벽 문제가 생기고 청년 인구들은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20, 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55.8%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적인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인적 역량들이 취약해지고 이에 따라서 지역 기업들은 다시 인재를 찾아서 유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했을 때 이 지방 소멸의 핵심 고리는 이 청년 인구들의 수도권 이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살펴보면 생산과 일자리와 소득과 인구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51%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소득세는 65%,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역 투자를 좀 살펴보면 330조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년에 비해서 18년에 240조 정도라고 했으면 이게 연평균 8.4%씩 증가를 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18년도에 50조 원, 22년도에는 82조 원으로 연평균 13% 정도씩 증가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신설이 되어서 연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 소비세율이 2020년도에 21%였으나 2023년도에 25% 정도로 재원 자체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는 자꾸만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의 지역 활성화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성찰이 있었고요. 이 지역개발 사업의 효과가 왜 그동안에 미흡했느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너무 소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좀 단발적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중앙부처가 주도를 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좀 미흡하고 그 해당 지역의 어떤 효과들을 금방금방 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장 반영을 하는 것들이 미흡하고 지속 가능성은 좀 취약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간 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 특성과 수익성을 좀 기반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펀드를 출자를 할 때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총 자본금을 기준으로 500억 이상이 되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 펀드라는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 3천억 원 규모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재정으로 1,000억 원, 정책 금융으로 1,000억 원,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이제 지자체가 민간과 협업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펀드 자금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 구조를 보시면 지역 활성화 투자 모펀드가 연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투자 모펀드를 출자를 받아서 지역 활성화 투자 자펀드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지방재정 사업이나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고보조 사업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투자 재원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무한정 모든 사업에 전부 다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사업을 하자니 전문성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관리 감독이 미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 자체는 사실은 좀 제도 자체가 어려워요. 민간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대규모 교통사업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보통은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지역 활성화 목적의 최초의 정책 펀드로서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 활성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집중화된 투자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모색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고, 이제 지역 개발의 이 부분들이 펀드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 부족 문제를 좀 보완을 하면서도 인프라 갭을 해소할 수가 있고, 관주도의 어떤 기존의 지역 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제 관주도보다는 민간의 영역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PPP 형식으로 위험을 좀 분산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어떤 공생 이런 상생 발전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한국의 민간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많아졌던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민간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민간에 대한 어떤 운영 수입을 보장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의 국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마냥 민간 투자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운영 수입을 다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 수입 보장이 이제 없어지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 투자가 굉장히 좀 저조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로 도로나 국방시설을 제외하면 환경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400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 협력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좀 동시에 고려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경제의 어떤 성장 기반을 조성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는 세수가 증대된다든지 어떤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여부들을 굉장히 타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선정된 프로젝트가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단양역의 복합관광단지,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북 구미의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전남 여수 묘도의 LNG 터미널을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4호 사업으로는 경북 경주의 강동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5호 펀드로 선정이 된 부분들은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라고 해서 대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것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민간 협력을 추진을 할 때 그 민간 투자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도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인구를 새롭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약 8.6배, 그러니까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광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숙박과 체험과 케이블카와 이런 복합 관광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서 관광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수익성도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들로 추진을 했고, 경북 구미시의 이제 국가산단 기숙사 건립 사업은 이 국가산단이 구미에 있는 국가산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산단의 1호 산단이 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주거시설과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복합화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주도의 이제 지역개발 사업들을
뭐 꾸준하게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관주도로 뭐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소규모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대규모 사업으로 키워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지역 투자를 할 때 패러다임 자체를 좀 전환을 시켜보자. 수익성 기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 추진하고 그리고 지자체 주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를 해보자. 라는 부분들로 사실은 지자체 기업 개발 사업의 민간 협력 추진 방향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 개발 사업의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비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중대규모의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레저형. 그러니까 뭐 복합 관광 리조트라든지 이게 관광객을 좀 증대시켜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는 충남 사례와 같이 스마트팜과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에 굉장히 적합하면서 이게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혁신과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 농촌도 고구마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형을 세 번째로 제시를 했고, 네 번째는 뭔가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물류센터나 바이오 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형도 GR펀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헬스케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면서 융복합 프로젝트를 형성을 해서 발굴을 하면 이 민간 협력을 해가면서 지자체의 어떤 지역 개발을 조금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닐까 해서 5가지 그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유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민간 협력에 관련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할 거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 유치를 뭔가 활성화를 하려면 그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이 민간에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와 관련돼 있는 어떤 리스크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리스크라든지 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 투자와 관련된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투자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꾸준한 홍보 활동, IR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시도의 도정 방향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도정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민간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협력할 수 있는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추진 역량이라는 것이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이 민간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에 대한 니즈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민간의 자본력을 활용을 한다든지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단양역에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을 제가 이제 현장 인터뷰를 가면서 그 투자유치팀의 팀장님께 그런 내용들을 여쭤봤을 때 그 케이블카 사업이나 뭐 호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 사업들이 10년 뒤가 되면 또 노후화된다. 그 노후화됐을 때 그 민간이 들어온 그 민간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그 큰 그림까지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민간의 수익성을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창출시킬지에 대한 그 로드맵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자 사업에 적합한 구조체를 만드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협상력이라든지 이제 전문가 컨설팅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융복합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면 10년만 지나도 이 물리적 인프라는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융복합 사업을 하실 때 공공과 민간이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공공도 민간도 함께 목표를 공유를 하면서 이익을 같이 창출을 하고 리스크를 같이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에서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채널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민간 협력과 관련돼 있는 추진 조직을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금융계와 산업계가 함께 전부 들어와서 추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를 하시되,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에 펀드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 활성화 투자를 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할 필요도 있겠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돼 있는 TF를 만드셔도 좋고, 시군의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와 시도의 사업부서가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는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컨설팅단을 구성을 하면서 이런 지금 현재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그리고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 그리고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 있는 추진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지자체가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민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